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지난달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코레일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에 강북판 코엑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과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최고 입찰가를 써낸 업체는 떨어지고 2천억 원가량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선정돼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결국엔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며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회의체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3번째 전체 회의입니다. 문 대통령이 매년 연말에 회의를 주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 주제 자체가 일본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제 보복의 일환으로 수출 규제에 나섰던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일본이 허가한 포토레지스터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심사는 9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규제가 시행된 이후 34일 만에 수출 허가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은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하는 한국 업체가 삼성전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수출 허가가 나온 배경이 장기간 거래한 실적 덕분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거래 내역을 통해 사용 목적과 군사 전용 가능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어 심사 기간이 단축됐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 모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전일 발표된 일본의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는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총리는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특정 국가 과잉 의존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도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등 IT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올해 5월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며 우리 수출의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물량 지수는 올해 4월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지만 5월엔 3.3% 감소했고 6월엔 7.3%나 줄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세는 1월 저점에서 반등했지만 5월 들어 약화됐습니다. 메모리 단가 하락에도 6월부터 심화됐습니다. 한은은 5월 이후 IT 부문으로 확대된 미중 무역 갈등은 반도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며 수출 물량 회복세를 둔화시켰고 단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수출 감소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의 요지에는 큰 상업시설이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코레일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에 강북판 코엑스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지난달 이미 삽을 뜬 컨소시엄은 정해졌는데 이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한 번 사업이 좌초되는 바람에 이미 5년 이상 지연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코레일은 지난 3월 다시 공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이 코레일이 보유한 유휴부지입니다. 코레일은 여기에 호텔, 컨벤션 등을 지어 강북판 코엑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건축 면적은 3만 1,000제곱미터, 사업비만 1조 6천억 원입니다. 축구장 5개 크기에 맞먹을 만큼 큰 시설을 짓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대규모 사업을 놓고 하나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3곳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는 하나컨소시엄의 승, 메리츠 컨소시엄은 입찰가를 2천억 원이나 높여 쓰고도 탈락했습니다. 코레일은 금산분리법 24조에 따라 금융사 참여 지분이 20%가 넘으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출자 지분이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공모 신청자일 뿐인데 어떻게 사전 승인을 받냐며 금융위 출자 승인은 SPC 설립이나 출자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했지만 코레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 측은 오히려 반박 자료까지 내고 메리츠 측은 부실한 법률 검토와 준비 미흡에 대해 겸허히 돌아보라고 맞받아친 상황.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 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 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 절차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 북부 지역의 15,000평 이곳에 오피스, 레지던스, 호텔, 컨벤션, 또 상업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만 무려 1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개발 사업입니다. 민간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참여했다고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최고 입찰가를 써낸 업체는 떨어졌고요. 2천억 원이나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의아하죠? 왜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코레일이 2천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제외시켰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창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메리츠 종금 컨소시엄이 탈락을 했는데 굉장히 유력했다고 해요. 근데 뭐 떨어지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죠, 억울한? 네네. 자, 이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코레일이 입찰 과정에서 메리츠 컨소 측의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와라, 이런 요구를 한 게 발단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금산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 24조를 보면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그러니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업체 한 곳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업체를 모아서 지분 참여를 통해서 그걸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한 이 업체들 중에 금융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금융사 지분이 20%를 넘을 때 금융이 승인을 받아라 라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뭐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금융회사고요. 이 자본이 컨소시엄이니까 뭐 20%가 넘어갔으면 시키는 대로 금융이 승인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사업자 선정도 안 된, 그러니까 입찰 단계에 있는 업체가 과연 금융위에 가서 승인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리츠 컨소 관계자랑 얘기를 좀 해봤더니 우선 협상 대상자도 아니고 공모 신청자에 불과한데 어떻게 사전 승인을 받냐, 또
금융위 출자 승인은 SPC 설립이나 출자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업계에 따르면 보통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 공고 제안을 먼저 나오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2달가량의 협상 기간을 거쳐서 사업 협약 체결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 3개월 정도가 걸려서 SPC,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수 목적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되더라도 최소 5개월 뒤에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특수 목적 회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츠 컨소 관계자는 이 코레일이 입찰 단계에서 아직 실체도 없는 회사를 가정해서 금융위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면서 좀 억울해했습니다. 네, 뭐 사실 메리츠 컨소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금융위에 갈 거 아니겠어요? 금융위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렇죠. 뭐 일단 승인을 받아오라니까 받아오라니까 가야죠. 뭐 물어봤겠죠. 예, 예. 받을 수 있냐. 예. 그랬더니 이 메리츠 컨소 관계자는 자 금융위에 뭐 물어봤더니 이 예. 컨소시엄의 지위가 공모 제안자에 불과하고 또 향후 설립될 SPC 정관과 주주간 협약사 등이 이 확정되지 않은 일종의 가정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융위의 답변을 들어보니 일단 뭐 어느 한쪽 편을 들기는 뭐하지만 조금 억울한 측면이 메리츠 컨소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코레일은 이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네. 자, 코레일에 알아봤더니 예. 메리츠 컨소는 사업 주관자다. 그러니까 45%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기 때문에 금융이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해서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 같은 뭐 승인을 요구한 시점이 사업자 선정 전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뭐 금융위하고는 지금 입장이 코레일 쪽하고는 거의 뭐 정반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이상한 점이 또 다른 컨소인 삼성물산 컨소한테는 이런 승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도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 지분이 40%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형평성 논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입찰 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으로 제기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인 코레일이 메리츠 컨소한테는 너네 금융사 비중이 20% 넘으니까 갔다 와라. 20%를 넘어서 아까 45%가량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삼성물산 컨소도 금융사 비중이 40%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우선 알기 쉽게 이번 사업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세 곳의 지분율을 좀 표로 만들어봤는데 지금 나오고 네. 있죠. 보면 자 메리츠 종금 컨소에는 메리츠 종금 지분이 35%가 들어가 있고요. 자 메리츠 종금이 사업 주관사가 되는 거고 그 밑으로 구성원으로 메리츠 화재가 10% 이렇게 해서 금융사 비중이 한 45%가 예. 됐고요. 자 끝에 있는 삼성물산 컨소 보이죠? 자 삼성물산이 이제 주관사로 참여를 해서 지분이 가장 많은 36.2%를 보유를 했고, 자 주관사로 이 구성원으로 미래에셋 대우가 19.9%,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9.9%. 그리고 미래에셋 컨설팅도 9.9% 지분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이 금융사 지분이 약 4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가운데 이 결국은 이번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나컨소인데 이 하나종합화학컨소는 주관사인 하나종합화학 지분이 40%로 가장 많고요. 그 밑으로 하나건설이 한 29% 정도의 지분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자, 결국 이 표를 봤다시피 금융 지분이 20%를 넘은 곳이 메리츠 컨소와 삼성물산 컨소인데요. 그래서 이 코레일 측에 좀 물어봤죠. 왜 메리츠 컨소에게는 이런 금융위의 사전 승인 요청을 했으면서 네. 삼성물산한테는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아까랑 좀 비슷한 답이긴 한데, 자 미래에셋, 그러니까 삼성물산 컨소에 들어있는 미래에셋 금융은 자 아까 표로 봤듯이 이 지분율을 다 더하면 39.7%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주관사가 아닌 구성원으로 참여한 거고, 다른 점이 메리츠 금융 컨소는 45%의 지분을 다 더했더니 갖고 있었는데 얘네는 사업 주관사다. 주관사였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금산법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 금산법에는 이 금융지분이 20%를 넘으면 금융위 승인을 받게 돼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그런데 그 대상이 사업 주관사인지 아니면 구성원인지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코레일과 지금 정관에 대한 해석 자체가 조금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주체인지 아니면 함께 들어온 컨소시엄 업체인지 그 부분으로 코레일은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2천억 원을 덜 쓴 삼성물산 컨소를 지금 만들었다는 건데 일단 뭐 사실은 여기서 잠깐 바로 잡을게. 사업 선정, 그러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이제 한화 컨소인데 하나 컨소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2천억을 덜 쓴 데는 이제 하나 컨소인 거고 그러니까 이 뚜껑을 나중에 결국은 열어봤더니 가장 높은 금액을 쓴 데는 이제 메리츠증권 컨소가 9천억 원 정도 됐고 결국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하나컨서가 이제 7천억 원, 그러니까 한 2천억 원 정도 덜 썼는데도 협상 대상자가 된 거고 삼성물산 컨서는 그거보다 한 1천억 원 정도 더 적은 한 6천억 원 정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요구는 메리츠 쪽에만 지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리츠 컨소 같은 경우에는 높게 썼는데도 지금 탈락을 했고 억울하니까 이대로 끝나진 않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금 높게 쓴 데는 그만큼 사업 의지가 강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리츠증권 컨소 관계자랑 좀 얘기를 해봤더니 자, 코레일의 결정이 좀 부당하다라고 강력히 좀 얘기를 하면서 우선 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 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 절차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소송전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네, 향후 뭐 일정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정 기자께서 또 이제 수고를 앞으로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코레일 북부 역사 입찰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서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본 불매 운동이 본격화된 7월 중하순부터 일본에서 우리 국민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 8곳이 발급한 신용카드로 우리 국민이 일본 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늘어나다가 셋째 주엔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7월 첫 주와 둘째 주는 전년 동기 대비 카드 사용액이 10%대로 늘어났는데 7월 셋째 주는 0.4%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어 7월 넷째 주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가 줄고 8월과 이어지는 마지막 주에는 19.1%가 줄며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는 국내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일본 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데이터를 취합한 것으로 일본 불매 운동에 따라 일본으로 떠난 국내 관광객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언론 브리핑도 정부 차원에서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노트 10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카메라만 남기고 확 키운 대화면으로 몰입감을 높이고 한층 더 똑똑해진 S펜의 기능 등을 통해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노트 10. 노트 시리즈 중 최초로 6.8인치와 6.3인치 두 가지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화면은 테두리를 거의 느낄 수 없어 시원한 대화면으로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노트 시리즈의 상징인 S펜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S펜으로 필기를 하면 이미지로 저장될 뿐 아니라 텍스트와 PDF 등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저장됩니다. 회의나 수업 시간에 S펜을 사용해 필기한 후 버튼을 누르면 회의록이나 필기 노트로 자동 변환되는 겁니다. 허공에 S펜을 움직여도 인식됩니다. 기존 S펜은 버튼을 눌러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재생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S펜 버튼을 누른 채 좌우로 움직여 촬영 모드를 선택하거나 상하로 움직여 카메라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S펜을 원형으로 움직여 줌인과 줌아웃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추세에 맞춰 1인 미디어를 겨냥한 기능도 넣었습니다.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특정 피사체를 강조할 수 있는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동영상 촬영에도 넣었습니다. 동시에 줌인하면서 피사체 소리를 키워 녹음하고 주변 소음은 줄여주는 기능도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동영상을 합하고 특정 부분을 선택해 삭제하거나 자막을 넣는 등 비디오 편집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해 오는 23일 출시합니다. 출고가는 124만 8,500원에서 149만 6천 원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가입자가 상용화 넉 달여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SKT의 점유율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지난 6일 201만 명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후 69일 만인 6월 10일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4개월여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이는 연말 가입자 200만 명대를 예상했던 업계나 증권사 예측보다 2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통신사별로는 6일 기준 SK텔레콤이 84만 명으로 총 42%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KT와 LG-U+가 각각 31%, 27%를 차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폴드, LG전자의 V50 싱큐 후속 제품 등 5G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어서 가입자 확대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연내 400만 가입자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국이 현지 시간 7일 미시시피주 모턴의 코크 식품사 공장을 급습해 불법 이주 근로자 68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연행된 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이크 허스트 미시시피주 남부지검 검사는 미시시피주 6개 도시의 7개 지역에서 체포가 이루어졌다며 법 집행 기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이런 기록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식품 가공 공장과 정원관리센터 등지에서 활발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있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미 당국은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한 건 새로운 법을 집행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범죄 수사를 한 결과라며 오늘 집행된 영장은 수사의 또 다른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항공의 IT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현재 시간 7일 런던 히스로와 게트윅 공항에서 100여 회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200여 편이 지연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항공편 취소 및 지연은 온라인 체크인과 비행 출발을 각각 다루는 두 개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항공 승객들은 이날 체크인을 위해 긴 줄을 선 채 대기하는가 하면 일부는 탑승한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해 수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여름 휴가에 나선 일부 승객은 비행 지연으로 연결편을 놓치면서 수천 파운드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특히 영국 항공의 IT 장애는 이번이 처음 일은 아닙니다. 앞서 약 1년 전 공급업체의 IT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영국 항공은 유럽 최대인 히스로 공항에서 여러 비행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침몰한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158년 역사의 영국 할랜드 앤디울프 조선소가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할랜드 앤디울프의 모회사인 노르웨이 해양시추업체 돌핀 드릴링이 매수자를 찾지 못한 데다 노조의 국유화 요구를 영국 정부가 거부해 회사 측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선소는 1861년 에드워드 제임스 할랜드와 독일계 구스타프 비렐름 울프가 함께 설립했습니다. 나무 대신 철판으로 상부 갑판을 대고 적재 공간을 대폭 늘린 설계 등으로 업계에서 입지를 굳혔고 1909년에는 당시 세계 최대 유람선 타이타닉호를 건조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히 로이터는 1,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함과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 조선소를 두고 대영 제국의 영화를 보여주는 벨파스트의 상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흑인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 소설가 토니 모리슨이 88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모리슨은 현지 시각 5일 밤 뉴욕에 있는 한 메디컬 센터에서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지난 1970년 첫 장편 소설 가장 푸른 눈으로 등단한 뒤 1987년 소설 비 러브드로 필리처상을 비롯한 여러 문학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미국의 최고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1993년 모리슨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며 환상의 힘과 시적 함축을 통해 미국 사회 현실의 핵심을 짚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리슨은 미국 현대문학의 지평을 넓힌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멕시코 전역의 요리사들이 멕시코시티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인기 연례 행사인 토르타 축제 개막을 기념해 세계 최장 토르타 만들기 도전에 나섰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테이블 위로 커다란 빵들이 길게 펼쳐지고 전역에서 모인 요리사들이 고기와 채소 등 갖가지 속재료와 소스 수백 리터를 빵 위에 푸짐하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날 완성된 토르타의 길이는 총 72.3m에 달했습니다. 목표였던 세계 신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멕시코 사상 가장 긴 샌드위치 기록을 달성했고 수백 명의 축제 관람객이 다 함께 초대형 토르타를 나눠 먹는 진풍경도 남겼습니다. 자신을 10대 딸로 여장한 채 탈옥을 하다 성공 직전에 발각돼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브라질의 갱단 두목이 교도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MBC 뉴스 등은 7일 브라질 범죄 조직 두목인 클라우비노 다시우바가 재수감 중인 감옥에서 6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다시우바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의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조직 두목인 다시우바는 지난 3일 면회온 19살 딸을 교도소에 남게 하고 자신이 딸로 변장해 탈옥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약 거래 범죄로 73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체구와 골격이 비슷했던 그는 젊은 여성으로 위장해 거의 탈옥에 성공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을 통과하기 직전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한계 품목이지만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으로의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양국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던 터라 이번 결정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소위 밀당이라면 그동안 밀기만 해왔던 일본, 한국에 좀 더 성의 있게 당기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번 성의 없다고 말하던 그들 역시나 그들 모습을 돌아볼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